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은 시간 속으로 정말 아득한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의 새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석기 시대로 떠나볼 텐데요. 미르치아 엘리아데라는 학자의 통찰을 좀 빌려서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가졌을 법한 그런 주술 종교적인 생각, 또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 종교나 영성하면 문명이 좀 발달한 후의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도구를 만들고 또 불을 다루고 그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 초기 인류에게도 분명히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어떨 때는 경외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 경외감.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게 바로 그 원초적인 정신세계의 흔적들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이 주로 이제 고고학적 발견들인데요. 그러니까 오래된 뼈나 돌도끼 같은 도구, 동굴벽화, 무덤 이런 것들이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현재까지 남아있는 수렵 채집 문화, 그런 문화들과 비교 연구를 더 해가지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좀 재구성해 보려는 그런 시도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시작부터 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증거들이라는 게 정말 너무 희소하고요. 맞아요, 거의 없죠. 네.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 마치 뭐랄까, 글자 없는 오래된 암호문을 해독하려는 것 같다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는 뭐 정답을 딱 찾는다 이런 여정이라기보다는요, 이 희미하고 좀 불투명한 단서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따라가면서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그런 과정에 가깝습니다.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과정. 그렇죠. 구석기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느꼈을까? 또 어떻게 관계 맺었을까? 뭐 삶과 죽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함께 추리해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인간이 다른 영장류하고 좀 달라지면서 인간다움, 이걸 갖추기 시작한 그 근본적인 변화들, 특히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네,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역시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한 거, 직립보행입니다. 직립보행. 이게 단순히 그냥 자세만 바뀐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전까지는 땅에 좀 가까운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위하고 아래, 또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 이런 명확한 공간 좌표가 생겨나는 겁니다. 아, 공간 좌표? 네, 이건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한하게 느껴졌을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어떤 중심을 잡고 방향을 설정하는, 뭐랄까, 세계를 구조화하는 첫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걷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도구 사용,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동물들도 도구를 쓰긴 쓰죠. 근데 인간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돌이나 나뭇가지를 쓰는 걸 넘어서서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 아, 이건 정말 큰 도약이죠. 아주 오래된 석기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자르는 기능을 넘어서서 인체에는 없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의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기술 발전 속도 자체는 뭐 더뎠을지 몰라도 이런 도구를 고안하고 또 만드는 능력 자체가 상당한 지적 활동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불을 다루게 된 것도 정말 혁명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빼놓을 수 없죠. 추위나 어두움을 몰아내고 또 맹수로부터 몸을 지키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도 당연히 컸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불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어떤 상징적인 경계선이 되었을 거고요. 또 불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사회적 유대감 같은 것도 생기고 더불어서 다양한 이야기, 즉 신화적인 상상력이 피어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공간? 그렇죠. 실제로 한 60만 년 전쯤 베이징 근처 주구점 유적에서도 불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될 정도니까요. 와, 60만 년 전이요? 정말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직립보행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고, 도구로 환경을 바꾸고, 불로 밤을 밝히면서
인간의 의식 세계도 함께 확장되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들의 주된 삶의 방식이었던 사냥은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거의 200만 년 가까이 지속된 이 수렵 생활은 구속기인들에게 단순한 생존활동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엘리아데는 그 사냥꾼과 사냥감 사이에 형성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두고 신비로운 연대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신비로운 연대감? 네, 생명을 빼앗는 행위 자체가 역설적으로 깊은 정신적 유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쩌면 그 동물의 피하고 인간의 피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동물을 단순히 먹잇감으로만 본 게 아니라 어떤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의 본질이나 순환 같은 걸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것이 혹시 죽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뭔가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매장 풍습으로 이어진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적어도 기원전 한 7만 년에서 5만 년 전 무렵, 그러니까 무스테리안 시기부터는 분명한 매장 흔적들이 나타나거든요. 무스테리안기? 네. 그 이전 유적에서도 뭐 두개골 같은 게 발견되긴 하는데 그 의미는 아직 좀 논쟁 중이고요. 하지만 이 시기 이후의 매장은 단순한 시체 처리가 아니라 사후세계라든지 생명의 지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로 여겨집니다. 어떤 점들에서 그런 믿음을 좀 엿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되게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첫째는 시신의 붉은 흙, 그러니까 적색토를 뿌리는 관습이에요. 붉은 흙이요? 네. 이게 아프리카부터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까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붉은색이 보통 피, 생명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어떤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아, 생명력의 상징?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매장 자세입니다. 시신을 웅크린 태아 자세로 묻는 경우가 많아요. 태아 자세? 네, 이것이 이제 자궁 속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점에서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재생에 대한 기원을 상징한다, 이런 해석이 유력합니다. 붉은 흙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태아 자세로 다시 태어나길 기원했다. 와, 정말 강력한 상징이네요. 혹시 부장품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음식이나 뭐 생전에 쓰던 도구, 장신구 이런 것들을 함께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역시 사후 세계에서도 삶이 이어진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탈리아 리구리아 지방의 오래된 무덤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뭐 지휘봉처럼 보이는 물건이 함께 발견되기도 했어요. 주의봉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발굴하는 이런 뼈나 유물만으로는 그 안에 담겨있던 복잡하고 풍부한 상징 세계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엘리아데가 콜롬비아 코기족의 장례 의례를 예로 든 것처럼요. 아, 코기족 이야기는 뭔가요? 그 코기족은 장례를 치를 때 무덤을 자궁 혹은 집으로 여기고요. 샤먼이 아주 복잡한 의례를 수행하고 또 제물 하나하나에도 여러 겹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하지만 수백 년 뒤에 고고학자가 그 무덤을 파보면 발견되는 건 그냥 유골 몇 점하고 조개 껍데기 몇 개뿐일 거라는 거죠. 그 풍부했던 상징과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물질적인 흔적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구석기 유물을 내석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한계점이죠. 아, 그렇군요. 보이는 증거 너머에 사라진 의미를 상상해야 한다. 이런 해석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알프스 동굴에서 발견된 동굴곰 뼈 논쟁이요. 아, 네. 맞습니다. 드라인록 같은 몇몇 동굴에서 곰의 두개골이나 긴 뼈들이 마치 누가 의도적으로 쌓아놓은 것처럼 발견됐어요. 이걸 두고 한때는 곰 숭배의 증거다, 이렇게 해석했었죠. 곰 숭배요? 네, 뭐 사냥한 곰의 뼈를 잘 보존하면 동물의 수호신이 다음 해에 곰을 다시 살려보내준다, 이런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뭐 이런 해석이었어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네, 이후 연구에서는 이게 뭐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냥 동굴곰 자체의 습성이나 아니면 퇴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만으로는 종교적 의도를 확증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다만 흥미로운 건 뼈에서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그 믿음 자체는 이후 시대의 신화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북유럽 신화에서 토르가 염소뼈로 염소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처럼요. 아, 토르망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염소들. 네. 확실히 단편적인 증거만으로 과거 사람들의 믿음을 딱 단정하기는 위험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구석기 시대 정신 세계의 가장 화려하면서도 또 수수께끼 같은 증거, 바로 동굴벽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드디어 동굴벽화군요. 특히 프랑스랑 스페인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이 그림들 보면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기원전 3만 년에서 9천 년 사이,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려졌는데도 양식이나 주제 면에서 보면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그림들이 동굴 입구가 아니라 아주 깊고 어둡고 때로는 정말 들어가기 힘든 곳에 그려져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동굴 자체가 일종의 성스러운 공간, 즉 성소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성소. 그렇다면 이 신성한 공간에 그려진 그림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역시 해석이 분분하죠. 아, 물론입니다. 가장 고전적인 해석 중 하나는 사냥 주술 이론이에요. 사냥 주술. 네, 벽화에 그려진 동물 그림에다가 창이나 화살 자국 같은 걸 내거나 혹은 그 몽테스팡 동굴에서 발견된 것처럼 동물의 점토상에 구멍을 숭숭 뚫는 행위를 통해서 실제 사냥의 성공을 기원했다는 거죠. 약간 뭐 부두 인형 같은 느낌으로요. 아, 그림에 상처를 내면 실제 사냥도 성공한다. 이런 믿음. 실제 사냥 성공률을 높이려는 주술적 행위였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다른 해석은 없나요?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쓴 사람 모습의 그림들도 발견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떤 의뢰나 샤먼의 활동을 엿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특히 그 라스코 동굴 아주 깊숙한 곳에 그려진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장면이죠? 쓰러진 남자 옆에 창에 찔린 들소하고 또 새 모양의 지팡이가 그려진 그림이에요. 아, 그 그림 저도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하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그냥 단순한 사냥 사고 장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게 샤먼의 탈혼, 그러니까 영적인 황홀경 상태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탈혼 상태요. 네, 즉 남자는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다른 세계를 여행하는 중이고 옆에 있는 새는 그 영혼을 인도하거나 혹은 변신한 샤먼 자신을 상징한다. 뭐 이런 해석이죠.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도 비슷한 모티프가 발견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샤먼의 영적 체험을 그림으로 남겼다. 와, 정말 흥미로운 가설인데요. 마치 엑스레이 사진처럼 동물의 뼈나 내부 장기를 그린 듯한 그림들도 있던데 그것도 샤머니즘하고 연관짓기도 하던데요. 네, 그렇죠. 샤먼이 어떤 초자연적인 시각으로 사물의 본질, 그러니까 뼈나 내부 구조까지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반영한다는 해석입니다. 샤먼적인 엑스터시 체험은 인류 보편적인 현상 중 하나라고 보고요. 인간하고 동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던 구석기 시대에 이런 영적 전문가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냥 주술, 의뢰 장면, 샤먼의 여정, 정말 동굴벽화 하나에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군요. 자, 벽화와 함께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유물이 있잖아요. 바로 비너스라고 불리는 작은 여성 조각상들입니다. 아, 네, 비너스상. 이게 프랑스부터 저 멀리 시베리아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발견되는데 공통적으로 가슴이나 배, 엉덩이 같은 여성적인 특징이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건 역시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역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이라는 거죠. 다산과 풍요. 네, 그 풍만한 여성의 모습에서 생명력과 생산력을 보았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일부 조각상들이 주거지 유적에서 발견되는 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가가리노나 메친 유적 같은 경우를 보면요. 단순히 풍요 기원 이상으로 일상적인 종교 활동이나 혹은 조상 숭배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상적인 종교 활동. 네, 시베리아 일부 부족들이 줄리라고 부르는 조상신이나 혹은 집안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그런 여성 우상하고 비교되기도 하고요. 아, 시베리아 말리타 유적에서는 남성 구역이랑 여성 구역이 나뉘어 있었고 이 여성 조각상들은 여성 구역에서만 발견되었다는 점도 되게 흥미롭네요. 성별에 따른 공간 분리랑 연관된 어떤 상징 체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프랑스 고고학자 앙드레 르루아 구랑이라는 사람의 구조주의적 해석이 주목을 받습니다. 르루아 구랑. 네, 그는 동굴 벽화하고 유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상징 체계로 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별 그림이나 조각상의 의미를 넘어서 동굴이라는 공간 전체가 남성적인 원리, 예를 들면 말이나 창 모양 기호 같은 것들, 그리고 여성적인 원리, 들소나 상처 모양 기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조합과 배치로 구성된 뭐랄까 일종의 우주론적인 지도 혹은 신성한 텍스트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와,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이 세상을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두 가지 기본 원리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했고 동굴벽화나 조각상들이 그런 세계관을 표현하는 일종의 상징 언어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해석입니다. 물론 이 해석 역시 비판도 받지만 구석기 예술과 상징에서 나타나는 어떤 구조적인 통일성, 특히 그 남성 여성 원리의 상보성이라는 중요한 측면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또 질서를 부여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시사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 구석기인들의 정신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상징적이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네요. 혹시 이런 구체적인 유물 외에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의례를 짐작하게 하는 또 다른 종류의 흔적은 없을까요? 알렉산더 마샥이라는 연구자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했는데요. 그는 구석기 시대 뼈나 돌에 새겨진 점이나 선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달의 위상 변화를 기록한 일종의 달력일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달력이요? 구석기 시대에?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2만 5천 년 이상 지속된 아주 오래되고 복잡한 기호 체계가 있었다는 뜻이 되고요. 이는 구석기인들이 시간을 인식하고 주기적인 리듬에 맞춰서 어떤 의례를 행했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달은 또 전통적으로 여성, 물, 다산, 죽음과 재생 같은 주제와 깊이 연결되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와,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고 이해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의례 행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는 뭐 거의 없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단서들하고 또 현존하는 원주민 문화들을 좀 비교해보면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요. 앞서 말했던 샤먼적인 탈원 체험이라든지 또 동굴 벽화에 묘사된 것처럼 보이는 춤, 아마 동물의 영혼을 달래거나 번식을 기원하는 그런 원무였을 수도 있고요. 아, 둥글게 추는 춤? 네, 그리고 사냥 기술이나 부족의 신화 같은 비밀 지식을 전수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것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몽테스팡 동굴 깊은 곳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발자국을 두고 통과 의례의 증거다 이런 해석도 있었지만 뭐 이건 역시 논란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신화적인 모티프들, 예를 들어 뭐 물밑에서 흙을 건져서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라든지 한율로 날아오르는 주술적인 비행,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뭐 무지개 같은 거요. 세계의 중심이라는 우주론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존재했을 거라는 주장도 있죠.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또 의례를 통해 재현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언어 이전의 힘입니다. 언어 이전의 힘? 네, 우리가 지금처럼 분절된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도 목소리의 높낮이나 리듬, 아니면 특정한 외침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 강력한 주술 종교적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을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원초적인 주문이나 만트라처럼요. 몸짓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아, 소리나 몸짓 자체가 힘을 가졌을 것이다. 네, 결국 이런 단편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뭐 용맹한 사냥꾼도 있었을 거고 예리한 관찰자도 있었을 거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샤먼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개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 맺으면서 풍부하고 복잡한 믿음과 상징체계를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호모 파베르, 즉 도구의 인간은 동시에 호모 렐리기오수스, 종교적 인간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술 발달과 함께 삶과 죽음,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인류 역사의 아주 초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엘리아드의 안내를 따라서 구석기 시대라는 정말 아득한 과거로 함께 들어가 보았습니다. 직립보행과 도구, 불의 사용이 어떻게 인간의 의식을 바꾸었는지, 또 사냥과 죽음을 둘러싼 믿음이 어떻게 매장 풍습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죠. 네, 동굴곰 뼈 논쟁이라든지 동굴 벽화 해석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고학적 증거의 한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또 여성상이나 상징체계, 시간인식의 흔적 등을 통해서 그들의 복잡했을 정신세계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희미한 증거에 기반한 추론이고 많은 부분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들의 이야기 전체를 복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계가 명확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불완전한 조각들을 통해서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의미를 추구하고 상징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 애썼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자체가 인류 정신사의 위대한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구속기인들이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상징, 특히 언어가 되기 전에 목소리나 리듬 자체가 가졌을 법한 그런 창조적이고 주술적인 힘에 대해서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언어를 사용하지만 혹시 그 언어의 가장 원초적인 힘,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힘의 감각을 우린 혹시 잃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